안녕하세요. 예. 웃는 모습이 이쁘네요. 그래요. 전공이 국어. 그죠? 미투. 국어. 여긴 전공 제가 알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다. 눈이 와요, 그죠? 눈 오는 날은 소주를 마셔야 제격인데. 이번에 교육학을 어떻게들 시험을 보셨는지, 내지는 내년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실 건데, 일단 뭐 들리는 그 소문은 교육학이 쉽다, 그죠? 근데 당연히 뭐 알아야 쉬운 거지, 알지 못하는데 쉬울 리는 없다. 근데 진짜 이제 허를 찌르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를 시험 문제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어렵게 낼 것이다. 왜냐하면 무슨 문화실조니 잠재적 교육과정이니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에 가는 것이다 느껴서 쓰는 거. 그렇게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자료로 배포했던 것들이 그랬었으니까. 그러면서 중등 특수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 먼저 기대가치 이론이니 이런 것들이 표면에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대부분 뭐 다른 선생님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육 심리학이 1순위고, 그죠? 상담이 2순위고. 근데 하도 학원가에서 그렇게 외쳐서 그런지 이제 전혀 그거와 이제 상관없는 문화실조 이런 것들, 잠재적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냐면 교육사회학에서는 저 문화실조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제 책이니까 아직은 좀 새해가 안 됐으니까, 그죠? 제 책이 올해 1월 달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거기 이제 여러분들 논하드린 것처럼 논술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문화실조만 딱 떼서 주제별로. 그러니까 그냥 교육학책, 기존의 교육학책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교육학책에다가 겉대기 딱 해갖고 교육학 논술이 아니라 여기 이제 논제별로 그렇게, 그래서 스텝 1, 2, 3 해갖고 뒤에 이제 문제도 내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등 특수에서 이제 나온 문화 기대가치 이론 같은 경우도 제 책에밖에 없었고, 또 지금 먼저 여기 나온 거 뭐 다른 뭐 선생님들도 갖겠지만은 저는 이제 논제별로 문화실조 따로 다루고 다 따로 다뤘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은 과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당연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쉽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냈느냐. 그러니까 뭐 잘 쓴다 해서 뭐 그냥 무조건 뭐 저기 한다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기에서 들어갈 말들이 들어가 줬느냐, 키워드를 이제 제대로 상기해서 썼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겠죠. 향후 시험 문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문화실조,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뭐 이런 식으로 두드러지게 이렇게 하니까 자체에 나온다면은 단독 과제형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자료 제시형으로 시험 문제를 냈지만은 단독 과제형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시문은 나왔잖아요, 자료 제시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냥 단독 과제형 스타일로 뭐 문화실조에 대해서 논하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자료가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형성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형성평가가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초임교사가 자기는 점수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형성평가에서는 점수화하면 안 거죠. 성적 처리해서 이렇게 그 서열화 시키질 않는단 말이에요. 형성평가는요. 그러니까 초임교사가 이제 이게 잘못한 거죠. 그죠? 그거를 냉철하게 찝어내서 쓸 수 있었느냐. 거기서 이제 관건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성 이론이 이제 말이 많아요. 이게 뭐 변혁적 지도성이다. 근데 제가 읽어보고는요, 변혁적 지도성이 답이 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상 변혁적 지도, 변혁적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 알고 있냐는 거죠. 그 변혁적이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트랜스포머예요. 알잖아요. 로봇가 자동차로 딱 변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것은 여러분도 트랜슬레이트 A into B, A를 B로 번역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변혁적 지도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영감을 발휘한다든가 전 지적인 뭐 촉진을 시켜준다든가 뭐 등등등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학급과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지도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적 지도성인데 어쨌든 교사의 지도성 행동 측면에서 동기 유발을 하는 것을 이제 뭐 두 가지씩 써라 먼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올해 이제 준비하실 때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첫째,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시험 문제도 그렇고 내년에도 역시 시험 문제 나올 때 개념을 모르면 당연히 못 쓰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시험 문제 나온 대로 5가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1시간뿐이 안 되니까 살펴보자 이거예요. 교육사회학에서 절대적으로 시험 문제 나와야 될 게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은요. 지금 첫 번째가 이제 문화실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험 문제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능론과 갈등론, 그죠? 또 하나는요, 신교육사회야. 요거고 단독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교육기회 평등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장적 평등이니 보상적 평등이니 허용적 평등이니 이런 거 있죠. 이게 꼭 나와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속된 말로 이제 변두리에서 나온 겁니다. 변두리에서. 그래서 변두리에서 나올 만한 것이 이제 문화실조하고 문화지체입니다. 변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문화실조고 문화지체인데, 특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쪽 부분, 이 3가지 부분이 교육사회학에서 절대적으로 나올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두고 보셔야죠. 왜냐면 올해는 이게 이제 첫 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문제도 첫 해 시험 문제는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해서부터는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렵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학에서도 교육사회학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행정학에서도 교육사회학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1순위요.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문화 실조가 시험에 나왔고 문화 이제 지체도 이제 같이 알아두자.
그럴 때 간단하잖아요. 이게 영양실조처럼 문화가 실조가 됐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문화가 실조가 됐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이 그거예요. 문화가 실조가 됐다. 그러니까 문화가 영양실조처럼 문화가 실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학업성 지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 지문에. 그러니까 이 문화 실조를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뭐예요? 사회적인, 지적인 발달에 장애를 주는 것이 문화 실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발달 단계에 맞는 뭐가 필요하다? 과업이 있다라고요. 예를 들어서 0세에서부터 5세까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필요한 과업이 있다고요. 이걸 발달 과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상 이 발달 과업은 내가 요 시기에 획득해야 될 문화라면은 요 시기에 0세에서부터 5세 사이에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요. 그게 실조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발달의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 실조고, 문화 지체라는 것은요, 교통 지체 현상처럼 문화가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도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고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통지체 같은 경우는 요 4차선이잖아요. 그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는 완전히 병모가지죠. 그래서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 지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지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좀 문화지체라는 것은 어떤 문화의 발달 속도가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있다고 치자. 근데 이건 역으로도 이제 가능한 것인데, 일단은 물질문화의 발달 속도가 있어. 근데 이 물질문화의 발달 속도에 맞춰서 정신문화도 같이 발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신문화의 발달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갭이 벌어져. 지체가 벌어진다고, 느려진다고. 지체라는 건 느려진다는 거잖아요. 정신지체, 그죠?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 근데 핸드폰의 그거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핸드폰에 대한 예의 범절은 뚝 떨어져 있다는 거지. 자동차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이거 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반대라는 차도 있죠. 오늘 눈 오는데 웃어주세요. 또 소나 개나 타고 다니는 소나타도 있죠. 뭐. 그죠? 그 차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통의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뚝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여자들이요, 옛날에 초반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이 뒤에다가 나 밥하고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녔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막 이러고 소리 윽질르고 막 그러고, 그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것도. 저도요, 차 운전하면서요, 여기 이제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좌회전 깜빡이를 틀는 순간 저기 저 뒤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딱 틀고 확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쓱 들어가야지만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깜빡이 트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 뒤에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거 바짝 갖다 붙여. 안 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교통의식이 뒤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지체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막 그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그렇게 틀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심지어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 오케스트라 막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 목소리 크잖아요. 그러고 나가더라 이게.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그 지휘자가 관뒀잖아요. 연주를 그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물질 문명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그거를 서포팅할 수 있는 정신 문화는 뒤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게 문화지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뒤집어서 물질 문화뿐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정신 문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물질 문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화 지체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 문명의 발달 속도에 따라서 정신 문명이 그거에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한 문화의 발달 속도를 다른 문화가 못 맞춰가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요, 이거 3년 전인가 누군가가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억인가 뭐 50억인가를 내놨어요. 이 사람이 기부를 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요 양도소득세가 10억인가 얼마가 나왔어. 그럼 누가 기부해? 그러니까 이 물질문명, 다시 말해서 이 법적인 그 제도적인 차원들 있잖아요.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이 이 그 기부하는 그 정신 문화를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가 준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솔직히 격가지로 나왔다는 점.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학 할 때 다 다루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뭐 다 잘 썼을 거예요. 근데 격가지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요 부분을 잘 알아야 될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시험 문제 좀 뭐가 나왔냐면은, 학습 동기 유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이제 3가지에서 협동학습이라는 게 이제 나왔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 쪽에서 이제 나온 거죠, 협동학습은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모의고사에서도 뭐 다 다뤘던 거고, 당연히 우리는 이 교수학습이라서 시험에 나올 1순위를 뭐를 따준지 아십니까? 구성주의를 따졌다고요. 구성주의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성주의와 객관주의 비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구성주의가 단독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왔던 거란 말이죠. 근데 역시 여기서 이제 벗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성주의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뭡니까? 협동학습이에요. 구성주의에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이 협동학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협동학습을 하면서 키워드를 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협동학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저히 이제 알아둬야 될 부분들인데, 당연히 여기서도 사실상은 격까지도 이제 나온 겁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수학습 이론 자체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럼 이 협동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전통적인 학습에서도 소집단 학습이 있고, 협동학습에서도 소집단 학습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이 소집단 학습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은 무임 승차 현상이 벌어지고 봉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요. 무임 승차. 그래서 이걸 이제 링겔만 효과라고 하지. 링겔만 효과. 체육가는 링겔만 효과. 그래서 이 무임 승차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줄다리기 할 때 강호동이가 앞에 서갖고 하고 김정규면 뒤에서 영차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강호동이 때문에 우리 팀이 이겨. 근데 그 상품은 어떻게 한다? n분의 1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임승차지. n분의 1이야. 그러니까 강호동이가 열받지. 내가 너희들은 무슨 봉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현상이 벌어져. 그런데 오늘날 이 협동학습에서 당연히 소집단 할 때 이걸 없애려고 그래. 다시 말해서 강호동이만 우리 팀이 이기는데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겸 너도 이 팀의 일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개별 책무성을 높여준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개별 책무성을 이제 높여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 협동학습은,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이 협동학습은 이거 먼저 따로 빼보자 이거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지.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STL형이 있고 또 하나는 CP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STL이라는 것은 Student Team Learning이라 해서 학생팀 학습이라는 것이고, 또 이제 Cooperative Project라 해서 협동적 프로젝트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알아둬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집단 내에서는 협동을 하지만은 집단 간에는 경쟁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40명이 한 방에 40명인데 5명씩 짝을 지었다고 치자 이거야. 소집단으로 5명씩. 그럼 이제 8개의 소집단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 요 소집단 내에서는 경쟁을 하지만은 요 소집단과 요 소집단 간에는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자체에서 협동을 하지만 요 소집단과 소집단 간에는 뭘 한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현상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일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편의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런 게 키워드거든요. 편의 현상이 벌어져. 편의 현상이 벌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3학년 일반 이 집단이 3학년 일반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사는 이런 편의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주기적으로 소집단을 재편성해 줘야 된다. 오케이. 주기적으로 소집단을 재편성해 줘야 된다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학교 현장에 가서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지. 주기적으로 소집단을 재편성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집단 내뿐만 아니라 집단 간에 전부 협동이 이루어져. 협동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보상 구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는 집단 보상이 없어. 왜냐면 내뿐만 아니라 소집단 간에도 협동을 하니까는 이 집단 보상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직소완이 있는데, 국어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 직소 방법을 사용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직소2가 된단 말이야. 직소2. 이 직소2가 좀 더 발전해서 직소3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STAD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TGT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TAI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CIRC라는 모형이 있죠. 요 CIRC 모형 같은 경우는 특히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국어과에서 독해력 전략을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에서 상보적 교수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할 겁니다. 비고치기에. 그래서 뭐 예언하고 뭐 예측하고 뭐 그죠? 뭐 명료하고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국어과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발전된 학문이기 때문에 교과 교육론에서 교육학이 뭐 별로는 안 들어가지만은 전공 자체 내에서 그렇지만 협동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이제 나머지 뭐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이런 데서는 이제 전공 자체에 이제 교육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그거를 또 뭐 확인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무슨 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과에서는 이런 거 잘 받으십시오. 무슨 과에서는 뭐 이거.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전공별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과에서 그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중에서 이제 아트 프로펠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잖아요. 그 먼저 우리가 심리학에서 하는 거지만은,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국어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이제 상당히 중요시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사실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쪽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학습에서 요 각각의 또 특징들이 있죠. STAD의 특징이 있고, TGT 특징이 있고, TA의 특징이 있고, CIRC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협동학습에 대해서 쓰라 그랬을 때 무슨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래서 그 명칭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협동학습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는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요런 게 이제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뭐가 나왔냐면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이 나왔죠. 잠재적 교육 과정과 표면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교육 과정에서 사실상은 이제 제일 중요한 면이 있다면요, 재개념주의입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 자체 내에서 당연히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2009 교육 과정 개정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교직 파트지 교육학 파트는 아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든가 표면적 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 요런 쪽을 이제 알아봐야 된다라고 해왔던 거고, 당연히 우리 이제 또 모의고사에서 또 다루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2009 개정 자체로만 시험에 나오면 그거는 교육학 논술이 아니라 이제 교직 논술로 저는 봤기 때문에 2009 개정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심적 부담은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 잠재적 교육 과정이 또 왜 중요하냐?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정에서 1순위라면은 재개념주의야, 재개념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발 패러다임에서 이해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전체 흐름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을 할 때 이제 전체 흐름도를 먼저 쫙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으로 해서 줌렌즈 방식, 라이길로스의 줌렌즈 방식을 사용하는데, 일단 교육 과정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오늘날은 이제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구성주의야. 여기가 재개념주의입니다. 여기가 개념, 경험주의고, 여기가 전통주의예요. 전통주의.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이게 1980년대를 빼버리고, 요렇게 나눴을 때 여기를 크게 나눠서 여기를 갖다가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이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패러다임에서 이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야. 오늘날 자꾸만 강조하는 게 뭔데요?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신교육사회야. 여기가 실존주의와 신교육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존주의와 신교육사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해 패러다임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이즈너의 영교육 과정이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나라는 사람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큐레레로의 복귀. 그래서 큐레레로의 복귀가 어떤 의미냐, 그것도 이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레레로의 복귀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인데, 여기를 갖다가 실존적 재개념주의라 그래요. 실존적 재개념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애플 사과. 요 사람은 신교육사회학자야. 이 사람은 좀 구조적 재개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시험 문제 1순위로 나올 부분이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당연히 잠재적 교육 과정과 표면적 교육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순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잠재적 교육 과정은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교사 잘 뽑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교사의 성질을 아이들이 닮아가는 거잖아요. 표면적 교육 과정은 요거야. 잠재적 교육 과정은 요거야. 그러니까 표면적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도 끝나면 끝나는 것이 표면적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단기간에 끝나. 단기간에. 근데 잠재적 교육 과정은요, 교사의 더러운 성질까지도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받는 것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받는 것이 잠재적 교육 과정. 여러분도 혹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담임의 영향을 받아서 교사가 되겠다고 하신 분들 혹시 없나요? 있어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영향을 받으셨네?
그분이 어떻길래요? 어땠는데요? 좋았어요. 그래요. 더러웠으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성공하신 선생님이에요. 적어도 제자들이 난 저 선생님 때문에 나도 이걸 공부하고 싶어, 그리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살아갈 거야. 이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뭐예요? 만남과 만남. 실존주의라면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걸 소크라테스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만남. 그래서 이제 웹 정리 이런 것들도 같이 통합적으로 하셔야 여러분들 이제 쓸 게 풍부해져. 왜냐면 쓸 게 없어갖고, 다행히 이번엔 5가지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5가지만 다 쓰더라도 다 이제 한 장은 다 맺고. 근데 만약에 5가지가 아니었고 1가지나 2가지가 나왔을 때 한 장만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제 추론을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게 많아야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은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 교육과정은 지적인 영역을 다루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정의적 영역을 다루는 거죠. 표면적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것만 들어가, 바람직한 것만, 좋은 내용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바람직한 내용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도 들어가.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내용, 교사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의 더러운 성질도 애들이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교사들이 욕이나 찍찍하고 그러면은요, 애들도요 지네들끼리 욕해요, 그 반에서. 그래서 교사 잘 뽑아야 되는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훌륭한 교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뭐 욕들은 안 하시죠? 하나요? 이렇게 뭐 승질 났을 때 뭐 팍 뱉고. 근데 그 욕이 뭐 생활화되어 있지는 않겠죠? 생활화되어 있나요? 그 생활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 이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악플 같은 거 달지 말고 썬풀, 선플라워 라임이에요. 악플은 이제 악의적인 댓글인데 그거 이제 악플에 반대로 해갖고 이제 악할 낙자로 쓴 거잖아요, 그죠? 이제 선할 선자인데 그거를 선플라워, 태양처럼. 그러니까 그 선플라워가 그 해바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짝 웃는 좋은 댓글을 달아주라 그러는 선플라워 운동이 이루어지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물론 영교육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학교 현장에서라면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다뤄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이 형성평가다. 거기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요. 4페이지에 2번에 보면 이제 형성평가 활용하여 동기유발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형성평가가 아닌 동기유발을 위한 형성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과를 알려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보세요. 근데 거기 초임교사는요, 결과를 알려줬죠. 그 지문에 초임교사가 결과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혹시 올해 뭐 형성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알려줘서 학생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점수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쓰셨다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형성평가는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은 교사가 내가 뭘 잘못 가르쳤는가, 나의 교수 방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자기 자신의 교수 방법, 학생들의 학습,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꼭 못된 교사들이 형성평가를 보고 애들 두드러 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선 형성평가에서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요, 수업 도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핵심 키워드로는요, 그죠? 수업 도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류를 확인한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지, 키워드로는. 우선 평가의 발전 순서는 여기 이 평가에서는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형성평가 부분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뭐 제대로 나온 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당연히 학교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마 이 통계 쪽 제점수, 스테나인 점수 특히 이런 쪽으로 그 그림을 해석해서 시험 문제 같은 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도 했던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데 물론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뭐 내년 정도는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평가의 발전 순서는 진단평가에서 형성평가로, 그죠? 형성평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총괄평가죠. 그래서 이제 이 형성평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성평가는 수업 이제 도중에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저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오류 확인을 통해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 나온 것처럼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것이다. 독도. 왜 그쪽에 앉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우선 형성평가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거꾸로 그려놓을게요. 여기 20%, 여기 80%, 여기 80%, 여기 20%. 20%만 형성평가는 절대평가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게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쓸 수가 있어. 절대평가를 다른 말로 준거 지향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상대평가, 절대평가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 거죠. 준거 지향평가라 그래요. 준거가 있다는 거야. 준거가. 예를 들어서 수업 목표 진술할 때 50개의 2차 방정식을 주었을 때 준다면 45개를 풀 수 있다 했을 때 50개 중에 몇 개? 45개를, 요 45개를 너 요 정도 맞아야 내가 수락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락 기준 또는 준거라고 해. 그러니까 50개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체육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몇 초 이내로? 15초 이내로는 너무 늦나? 12초? 네? 12초로 할까요? 12초는 못 뛰잖아요. 근데 12초로 하겠다고. 이게 준거는 잘 해줘 이제. 그러면 15초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15초 이내로 뛸 수 있다 할 때 15초 이내가 준거가 되는 거예요. 수락 기준. 그래, 네가 15초 정도에 뛰면은 발달한 거로 본다 이거야. 그래서 형성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에서 사용해요. 오케이?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있죠? 운전면허 시험 절대평가로 해요. 그래서 70점? 60점인가? 60점. 60점 맞은 놈이나 100점 맞은 놈이나 똑같이 뭐예요? 발달한 거로 보는 거예요. 60점이 준거야, 준거. 그래서 60점 이상만 맞으면 100점 맞은 놈도 운전면허증 하나, 60점 맞은 사람도 운전면허증 하나야. 똑같이. 그래서 문제가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쉬운 거예요. 문제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B가 가장 정상적이죠, 그림이. 그래서 정상분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normal curve예요. 정상분포 곡선이라는 거예요. A하고 C가 비정상이죠. 그래서 abnormal curve라고 그래요. 비정상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하고 C를 가지고 절대 계산을 못해. 계산하는 것은 항상 B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로에 넣고 단 정상분포 곡선을 가정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 얘기가 없더라도 정상분포를 가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정상적인 걸 가지고 애들을 선발을 해야지, 비정상인 그래프인 A하고 C를 가지고 애들을 선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상분포 곡선이 선발적 교육관이에요. 선발적 교육관. 그런데 그냥 쉽게 갑시다. 여기를 평균으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보고 여기를 플러스로 본다면 이쪽은 빵점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100점으로 가는 거잖아. 문제가 쉽다는 것은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걸 부적 분포라고 하죠. 이거를 갖다가 정적 분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서 이쪽으로 애들이 몰려야 돼. 100점 쪽으로 애들이 몰려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점 쪽으로 몰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학습은요, 부적 분포를 가정한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도, 절대평가도 부적 분포를 가정하는 거야. 절대평가도 부적 분포를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가 쉬워야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20%만 교사가 생각하기에 준거를 50문제 중에서 45문제를 준거로 봤는데, 50문제 중 45문제를 준거로 봤는데 80% 이상 20% 아이들만 그 준거를 달성했어. 그리고 나머지 80%가 그 준거를 달성을 못했어. 이럴 때 요거를 집단 오류라고 그래요. 요거 집단 오류. 여긴 개인 오류라고 그래. 아니, 요 이제 집단 오류.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80%는 목적에 달성했는데 20%만 달성을 못했어. 이럴 때 이건 개인 오류라고 그래요. 개인 오류는 문제가 안 돼. 교사가 문제가 안 돼. 학생 개개인의 문제야. 그런데 80%가 정답을 못 맞췄다. 그럼 뭐예요? 이건 교사가 문제야. 교사가 뭘 잘못 가르친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교사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형성평가 시험 문제 답안지를 여러분들 거기 나온 것처럼 결과를 알려주는 형성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단어를 사용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높은 점수 당연히 여기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요런 거 키워드를 알아두셔갖고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죠. 채점 기준표에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채점 기준표대로 채점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지도성 이론.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는 그 건대 이제 교육대학원 강의를 나가죠. 외대하고, 외대는 겸임 교수고 건대 교육대학원은 이제 외래 교수인데, 그러면 이제 교육대학원이니까 이제 각 교육학 이제 교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토론을 하죠. 당연히 그 교수님들한테로 저는 학원 강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학원 강사라고 얘기하는 순간서부터 쫙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똑같이 박사학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학원 강사야. 똑같이 외래 교수지만은 똑같이 외래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학원 강사고 나는 외래 교수야. 똑같이 외래 교수인데. 외대야 뭐 겸임 교수니까 뭐 거기는 뭐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입 다물고 요번 임용고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임용고시에 대해서, 교육학에 대해서. 근데 우리 종강하기 전에 이제 만나는 거니까, 이제 종강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종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한다는 소리가 너무 쉬웠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소장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출제를 한다든가. 너무 쉬웠다. 그럼 변별력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변별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변별은 뭐예요?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 DI로 표시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이 구별이 돼야 돼. 근데 공부 안 한 놈도 잘 맞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뭐 그냥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교육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변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변별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도 제가 이제 이번 학기까지 이제 목요일 날 수업 나갔는데 이제 다음 학기는 이제 금요일 날로 일부러 시간을 뺐어요. 금요일 날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토론도 또 하고 그러겠지만은 확실히 교육학회 자체에서 바라보는 것도 교육학을 객관식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주관적이야. 너무 주관적이어갖고 이걸 어떻게 채점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형성평가의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맨 처음에요? 칠판을 써놨잖아요. 첫 번째 1번 동글뱅이 뭐? 수업 중. 두 번째는 오류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 칠판 교수를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책으로 읽고 그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칠판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볼펜을 많이 쓰는데 분필을. 그 바로 칠판 교수가 집단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잔상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확인해서 뭘 한다고요? 개선, 뭐를?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류 확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채점하는 사람들이 본래는 채점은 뭐예요? 출제한 사람이 채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 의도로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런 의도에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으니까 얘도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대로만 채점했을 때는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나 뭐 한 0점 몇 점 차이나 뭐 1점 차이로 떨어진 것 같아. 근데 나 진짜 뭐 못 쓴 게 없고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다 잘 쓴 것 같아. 근데 왜 1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소송 걸어야지 뭐. 왜냐면은 객관식은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관식은요, 나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따위 식으로 채점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뭐 찔러봐야죠 뭐. 이래갖고 내가 또 소송을 또 부추기는 건가요? 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 열심히 해서 합격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성 이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행정에서 딱 세 가지. 첫째, 동기 이론. 두 번째, 조직 이론. 세 번째, 지도성 이론. 그래서 동기 이론은 이제 교육 심리학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거고, 메슬로우니 무슨 뭐 알더폰이 막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조직 이론에서는 이제 칼슨의 봉사 조직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지도성 이론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성 이론을 이제 충분히 잘 다뤘습니다. 근데 지도성 이론에서도 이제 가장 1순위가요, 상황적 지도성입니다. 상황적 지도성이요. 물론 변혁적 지도성도 이제 중요하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혁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는 거였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인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영화 트랜스포머. 로봇이 자동차로 확 변하잖아요. 여기 답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봇이라는 형태가 자동차로 바뀌는데, 이 로봇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에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래적 지도성과 반드시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지도성이 어떻길래 변혁적 지도성은 이러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자극을 하고, 그죠? 인격적인 감화를 주고, 그 다음에 1대1로 만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성이 나오는 것이고 등등등의 이제 키워드를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간 건 뭐야? 변혁적 지도성만 열심히 외웠거든. 그런데 이제 상황적 지도성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근데 제가
그 지문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변혁적 지도성이 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근거가. 뭐 지적인 어떤 지적인 어떤 뭐 자극을 주고 그거 하나 가지고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지도성 이론은요 늘상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사도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특성 이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행태 이론이죠. 형태 이론, 행태 이론이라고도 하지. 이 지도성으로 발전한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상황이거든요.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시험 문제에서도 뭐가 나왔냐면은 학급과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지도성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그냥 나와 있어요. 학급과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지도성. 그래서 뭐 상황이란 말이 나와서 뭐 상황적 지도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요. 변혁적 지도성이 정답이 될 만한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결국 여기서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에서 지도성은 2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요. 그죠? 2차원적 접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X축, Y축으로 할 때 나오겠지만은 X축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Y축은요 인화, 즉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2차원 플러스 알파예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학급과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들러 같은 경우, 그죠? 체육과에서 이 피들러를 상당히 중요시하죠, 그죠? 피들러 같은 경우가 또 레딘 같은 경우, 여기서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어떨 때는 그저 인화적 지도성이 좋은 것이고 어떨 때는 생산적 지도성이 좋다는 거야.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건 민주적 지도성이라고 했고 민주적 지도성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잖아. 전제적 지도성보다는 민주적 지도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활주기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미성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적인 지도성이 좋은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학습자가 성숙할 때는요 당연히 그때는 민주적 지도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M1, M2, M3, M4로 봐서 여기가 이제 미성숙이고 여기로 갈수록 이제 성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축은 생산성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차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거니까 Y축은 인간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그리고 이제 상황 하나가 뭐냐면은 성숙도를 집어넣는 거야. 성숙도를. 그래서 M1일 때는 지시적인 지도성이 좋다는 거야.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이 미성숙할 때는, 조직 구성원이 M4 아주 성숙할 때는 민주적 지도성이 좋다는 것이야. 여기는 설득적이고 여기는 참여적이고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 학생이나 학급의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제 수업은 이제 제 수업을 지금 공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고 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났다고 이제 자기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공개 강의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뭐 고상한 척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전체 흐름도 할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학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이제 키워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업 칠판 수업을 통해서 쓰니까 그런 이제 집단적 사고를 통해서 바로 그때 이렇게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고안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전체 흐름도 하면서 이제 웹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형성 평가를 하면서
또 뭐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도 이제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학습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다 연결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 인문학 서적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1월 24일 날 김정경과 함께 읽는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신문사에 매주 이렇게 컬럼 썼던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책이 나오는데, 이제 인문학 책 2탄을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가슴을 아파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요,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미래는 없냐고 안 해요. 현재 안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재라는 단어에 과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내가 현재를 열심히 살아나가면 하루하루가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면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선물이죠. 이게 현재라는 단어지만 명사로 쓰면 선물이에요.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이냐가 그 다음 날을 결정해 줘요. 그러니까는 미래, 내년이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분명코 내일이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수고들 하셨고요. 2년이 되면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